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과 임태훈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이상민, 임태훈의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무엇이 아쉬워서 중소 팟캐스트 오마이뉴스 장윤선 팟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나오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나올까요? 말이 헛나왔어. 전 방송에 갈증이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아직도 못 마릅니다. 물을 좀 드세요. 아니요. 매일 나오고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외모에 대해서 살짝 디스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깔끔한 외모로 오셨어요. 원래 깔끔합니다. 이발도 하시고. 네. 지난번에는 와이셔츠에 고추장도 묻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깔끔한 외모로. 네.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깔끔한 외모로. 두 분 오늘 다 어디 가세요? 공중파 촬영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동부전선 전방 부대를 갑니다. 12사단 을지부대. 예. 근데 전망하는데 왜 넥타이 메고 해요? 설문조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장병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로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 네. 설문조사를 잘 해줘요. 네. 예, 안 그러면 그러면 임 소장님이 가시면 네. 설문조사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국회 국방위원회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군 옴부즈만, 국방 옴부즈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방 서부 전선은 끝났고요. 해군하고 공군도 끝났고 지금 동부 전선하고 후방 몇 개 부대하고 해병대가 남았어요. 아 그게 그러면 그 지난번에 했던 네. 그 임 소장님이 직접 병영문화 참여하셨 혁신위원회.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네. 그 혁신위원회에 나온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거가 후속 조치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국방부나 전문가 또는 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네. 그리고 의원들께서 낸 법안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당사자인 장병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는 장병들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방원부주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간부, 병사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직접, 인터뷰 가능합니까? 다 내보내고요. 병사들만 모아놓고 제가 저기 설문조사 이거 왜 하는지 취지도 밝히고. 네, 좀 선입견이 굉장히 통제되고 그런 거 접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군대가. 임 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의기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여건이 돼 있구만요. 네, 그렇죠. 뭐 국방위원회. 근데도 아직도 군인권 상태가 그 정도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저를 국방위원장을 시켜주세요. 제가 추상같이 장관을 그냥 인권으로 다스릴 국방위원장 테니까.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임태훈 소장은 국방위원장 해도 잘할 것 같고요. 대변인 해도 되게 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줄 서시라고 그랬잖아요. 저평가 우량주. 이상민파. 공약을 제시하시라니까 공약을. 무슨 자, 공약을요? 자, 뭐. 초반부터 또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 프로의 이 코너의 컨셉이야. 배가 산으로 가는 컨셉. 자, 브레이크를 제가 걸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드디어 이게 신설이 됐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는데요. 자, 우선 사람들이 궁금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라고 그래서 네, 비리 수사. 뭐 저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네. 뭐 장차관, 판검사, 네. 청와대의 고위직들, 네. 또 대통령의 친인척, 하여튼 거하기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비리의 온상지 네. 뭐 이런 쪽을 늘 감시하고 만약에 어떤 비리가 있다 그러면 네. 아주 잡아내서 척결하는 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걸로 원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가 그 논의가 됐었죠. 네. 우리 당에서는 계속 그걸 지난 17대 연루당 때부터 주장을 했고 네. 입법화를 하는데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어요. 네. 결국 그래서 뭐 공직자 윤리법도 생겼고 이번에 뭐 김영란법도 그에 대한 편법으로 저 만들어 온 거고 이제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고위직들 수석들 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늘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면 척결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제도이지요. 네. 이런데 뭐 저희들을 주장하는 것은 수석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문고리 3인방이 있듯이 네, 뭐 등등 행정관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범위를 비서관 행정관까지도 넓혀야 된다. 청와대는 네, 네. 특수한 권력 집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새누리당이 받질 않아서 결국은 이제 수석 또는 친인척 요것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사실상 청와대 핵심 권력을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비리나 그리고 무슨 봐주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다 적발해서 처벌하게 되는 이런 건데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네. 물론 일정한 뭐 독립성을 부여한다지만 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대로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제 결국 답은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뭐 김영란법도 필요 없고 네. 공직자 윤리법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네. 또 특별감찰관도 이런 막 너저분한 거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딱 만들어서 항시적인 상시적인 비리에 대한 감시와 적발 척결기구로서 하면 힘도 있고 또 실제로 실효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가 완전 두덕이 되고 네. 김영란법 때문에 좀 비판했더니 욕 바가지 먹고 저까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것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뭐 장차관까지 다 포괄해서 이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를 엄단하거나 척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시민사회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태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원포인트 부패 척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맹점이 다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방식의 부패 척결은 다 따로 국밥이에요. 차림상을 다 따로 다 차려줘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법을 보면 이게 대통령 친인척들 그것도요 사촌인의 친척이에요. 네. 이 친인척만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6촌이나 5촌이 그 대통령 팔아먹거나 이렇게 커넥션 해가지고는요 네. 이거 하는 건 조사 못해요.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그 뭐 공사 사장 자리 이런 거 다 거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사실상 어느 바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몇 개의 공사 자리가 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냥 마구마구 낙하산 뒷돈 누가 주고 거래해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맹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감찰관의 그 대상. 네.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그 감찰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감찰관은 차관급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오는데 네. 누가 오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자리 지키고 앉아 있을 겁니다. 왜? 팠다가는 부처로 돌아가면요 자리 없어요. 네. 지방으로 막 뺑뺑이 돌다가 팽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냥 눈치 보고 안 하는 거죠. 너 가 하는 사람들만 오겠죠. 네. 가서 그리고 자리 뭐 보전만 수석이나 하다가. 뭐 권력자들이 있는데 네. 여기 청와대 안에 가서 네.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인력 가지고 네. 정보도 제대로 취득도 못하고 뭐 하겠어요. 8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네. 뭐 거기에 등등 한다지만 네. 그 관계기관에서 협조받기도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럼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특별감찰관이면 추상 같은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차관급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우리 당에서 왜 이런 법안을 동의해 줬는지 난 국회 법사위원장님은 뭐? 나 이거 이게 언제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18대 때 된 건지 틀린지 아니죠.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된 그때 거 통과됐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사실은 상설특검 제가 때. 논의구조에서 좀 따로 있어가지고 예. 과학기술 이쪽에 교육과 과학기술 쪽에 제가 했었는데 네. 제가 봐도 너무 이거하고 상설특검 뭐 네. 무슨 법 있죠? 네, 상설특검법.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하자면 그 특검이 법만 마련된 거지 특검이 특별검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아니죠. 네.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건데 네. 그러나 그때마다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항시적인 감시기구로서 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나 또는 특별검사 지난번에 통과된 네, 네. 그거나 또는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뭐 하는 거나 다 과연 이 권력 거학들 네. 권력의 비리에 칼날을 진짜 서슬퍼렇게 들이대는데 네.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점에서 나는 그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고위공직자 수사 아니 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아 비리 수사처 네, 비리를 수사해야 되니까. 예, 계속 고위공직자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좀 말씀을 좀 틀릴 수도 있지. 그걸 좀 제가 좀 틀릴 수 아 있지. 죄송해요. 기자들은 예. 지적질. 아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게 참 듣기 싫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아니,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리를 꼭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고위 비리 공직 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이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넓히고 막 한다고 해서 관리 제대로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하려면 늘 서슬퍼렇고 날카롭게 지켜보고 여차하면 잡아서 척결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지가 비운 놈만 골라 쓰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을 하고 부정부패도 제대로 못 잡는다. 네. 부정부패 비리를 적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예부대로 네. 능력 있고 이런 사람으로 항시적인 감시기구를 갖춰서 네. 대상을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네. 국회의원도 꼭 넣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네. 국회의원, 네. 장차관, 판검사가 상급 대우이니까 상급 이상의 그 행정부 고위직들 네. 딱 그 청와대 다 넣고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그것만 잘해도 네. 그것만 고위공직자들만 비리만 적발하고 척결해도 대한민국 깨끗해집니다. 네. 저도 막 그냥 뭐 공부 못한 놈이 꼴찌 하는 놈이 빵점 하는 놈이 책 한 네. 100권 사다 놓고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 비슷한 아니 얘기. 저기 네. 위원장님, 예. 저는 갑자기 인상 쓰면서 이거 특별감찰관법 보면서 예. 야당이 이거 합의해줬다는 것도 참 저는 네. 그 의아한데요. 예. 이거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보면요 감찰 개시를요 하긴 하는데 1개월 이내에 감찰 종료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할 경우에 기간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1개월만 더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을 어떻게 2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특별감찰은. 하나는 네. 국무총리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네, 되는 그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의 지 친인척을 하는데. 친인척 조사하는데 대통령 지한테 난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을 때는요 감찰 못 해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을 상 여기 국방부 장관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박지만 이 육사 출신이라서 그쪽에 뭐 이렇게 많아서 이런가? 저는 뜬금없어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소명과 법률 검토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의뢰해서 네. 문제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갑자기 총리는 왜 나오고 장관 국방부 장관은 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비위 행위가 보면 실명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의 개입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단체와 수의 계약이나 알선, 중개하는 등의 개입 행위, 인사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아니 부당하게라는 단서 조항을 왜 답니까? 도대체 그냥 금품, 알선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찰한 결과 밥을 먹었어요. 네,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이 밥 얻어 먹었는데 부당하진 않더라. 직무 연관성이 그냥 조금밖에 있으면 또 김영란법인가? 뭐 아무튼간에 국회의원들 전번에 김영란법에서 그렇게 빠져나가서 욕 바가지 먹은 게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유명무실화 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법을 야당이 그러니까-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그래도 돼요. 네. 이름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네. 이름만 통과시키는 게 어때요? 김영란법, 저기 장그래법, 네. 또 뭐 아니, 특별 감찰관법. 위원장님 더 재밌는 건요. 관계기관의 협조 조항이 있는데 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이게 조사나 확인을 하잖아요.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장에게 협조 지원 요청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그냥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안 주거나 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네들이 편집해서 짜집게 해서 주면은 끝이야. 그것만 그러니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료들이 딱 봤을 때 하. 어심이 어떻게 되는지 딱 파악하면 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찰이야. 차라리 그냥 우리 참여연대나 이런 데에서 감찰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허술한 법이 된 것인데요. 언론은 지금 특별감찰관 1호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야당에서는 이런 평가도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특별감찰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임 소장님이 너무 네. 날카롭게 참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부끄러워서 못 드렸는데 임 소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할 것라는 네. 것이 아주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이거조차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그냥 청와대도 안 하고 여야 뭐 물론 야당에서는 뭐 특별감찰관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네.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지난번 문고리 3인방 어쩌고 네. 시끄럽게 하고 요란법석 떠니까 네. 세상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이렇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소위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있는 특별검사가 없어요. 그냥 종전의 특별검사와 운영하는 거와 다른 바가 없어요. 또 이제 뭐 지금 저기 뭐 공직자윤리법 뭐 어떻게 했다고 하고 김영란법 했다지만 네. 해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수사처 그겁니다. 네. 고위공직자만 타겟으로 해서 네. 그들이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네. 있다. 그러면 그냥 일벌백계로 괜히 막 해가지고 감시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발도 못하고 네. 예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저게 뭐 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무부처가 법무부예요. 네. 형사법제과인데 도대체 이거 법을 뭐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법을 제가 저보다 보기에는- 공부가 훨씬 많이 했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자기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놨죠. 오히려 아예 내놓고 솔직히 특별감찰관 이거는 필요도 없고 네. 민정실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하고 또 이제 또 뭐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검사들이 네. 제정신 차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댄다면 네. 이런 거 필요 없죠. 일개 지방검사 하나가 파기 시작해서 네. 대통령 턱 밑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이 부정부패 척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검사들 말입니다. 청와대 파견하고 이 짓거리 좀 그만해야 되거든요. 경찰 파견하고 지가 뭐 파견하고. 저기 사랑의 종표로 1억짜리 벤츠 저 자동차 선물 받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나는 왜 주는 아니, 사람이 그리고 없는 거야 도대체. 예, 사랑의 종표 1억짜리 아니 뭐 1억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도 뭘 안 주냐 저는요 정말. 그거요 판사 대법원 나는 정말 대법원 네. 맹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관들은 1억짜리 사랑의 종표로 주고받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이번에 아니 처음 1억짜리가 알았어요. 왔으면 지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아무나 함부로 안 해요. 네. 그거를 추상 같은 걸로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무죄를 했어요. 그것도 사랑의 종표. 대법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판사들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판사들은 사랑의 종표로 1억짜리 왔다 갔다 하나?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에 어떻게 둔감하게 그거를 무죄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대법관들은 사랑의 정표를 다 받았나 봐. 최소한 1억짜리 벤츠는 한 10억짜리 받았는 것 받는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눈치? 아니 그냥 법사위원장이니까. 대법관들이 네. 법사위원장이 받은 거. 아니 법사위원장 좀 줘보세요 한번 나. 아니 사랑의 전표로 10,000원짜리로 자, 나는 줘봐요. 잠깐만요. 또 배가 배란다. 산으로 막 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잠깐만요. 장윤선의 팟짱.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만 한다면. 그런데 실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민정수석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다 국민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무직 공무원 하나 늘리는 게 얼마나 게 세금 뭐, 부담입니까? 네, 그렇죠. 수당 주고 뭐 네, 그렇게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뭐 그런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네. 조금 기여하는 건 있을겠죠. 부끄러우실 것 같아. 정말 저는 진짜 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저는 이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묻지마 투표했을 거예요. 말은 멋있잖아요. 특별감찰관. 네. 그러니까 분명히 했는데 진짜 내용을 속속들이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 본회의 투표할 때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몰라요. 이렇게 표결에 응했을까라는 생각도 예, 들어요. 몰라요. 토론 그냥 여야 합의하면 그냥 대부분 다 이제 본회의 올라오는 건 네. 여야 합의죠. 합의니까 뭐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사실 저부터도 묻지마 투표해. 그래서 법사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끼리 하여튼 법 통과해서 동지애, 형제애를 갖고 통과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곧바로 본회의 가면 그냥 통과해요. 국가 재정 세금 관계없이 네. 뭐 기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죠. 법사위가 최소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막 밀려오고 하는 그런 탓에 막 졸속부실 할 수밖에 또 없고. 그리고 뭐 네. 당간에 네. 또 이를 여야 합의하면은 지도, 또 네. 이제 그럼 뭐
여당만 압박하는 게 야당 안에서도 합의했는데 빨리 통과시켜라. 그렇죠. 위원장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가 있어요. 모자랐다고. 네, 우리 상임위에 다 논의했는데 왜 거기서 논의하느냐 막 이러고는 막 위원장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네. 실제 임 소장 말씀하신 대로 감찰 대상이 너무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비선 실세 의혹 말입니다. 정윤혜 씨와 관련된 거 이것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없는 그죠? 거죠. 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고리 3인방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국민속촌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모 뭐 이렇게 그쪽도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돈도 넣고요, 사실은. 네, 뭐 사돈의 이렇게 8촌까지 다 팔촌까지 해야 돼.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비위 사실을 적발하려면 그것만 제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촌수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구조의 청와대에서 이 특별감찰관 요 정도 인프라 가지고 네. 제대로 할까? 나는 뭐. 이게 반개 혈통까지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실상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건. 근데 과연 이제 이번에 후보자 된 분이 뭐 이석수인가 김숙수인가? 이석수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민변의 그 분들 만났었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뭐 또 아는 분도 있고 네. 친하다는 분도 있고 뭐 문제가 있냐? 네. 내가 자문을 좀 구했더니 뭐 친하다. 뭐 이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람의 뭐 이런 거 약점을 찾기에는 이미 저 친한 분들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별 문제가 없었다. 네. 라고 근데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별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주선 같은 그야말로 청와대 권력의 대통령까지도 칼날을 들이대는 네.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인데 네.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제약되고 지극히 제약되고 그분도 뭐 별 문제가 없다 정도. 네. 그 사람 진짜 엄청 서리빨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소리는 못 분이군요. 들었어요. 뭐 대충 보니까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 분들이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 검사 출신이세요. 네. 그 뭐 보니까는 검찰에서 쭉 크셨네요. 인천지검 뭐 부부장도 하고 뭐 부산지검에도 있었고 공안부장을 중앙지검. 했네요. 부산지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감찰 일과장도 하고 이랬네요. 대검에서. 근데 사실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오래 한 사람들은요. 색안경 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영혼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사유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에 오래 있던 분을 감찰관으로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권력에 여기가 집단들이 권력의 신여라고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좀 이분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기소를 하고 어떻게 재형법정주의에서 안에서 실체 진실을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들 그게 이제 사회적 약자 검사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익의 수호자로서 인권 옹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가 형벌권을 대신 위임받아서 하는 기관 성격을 갖는 그렇죠.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그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기소하고 수사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의회는 네. 사실은 국회의원이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네. 스텝이 더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야, 임소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은 말하자면 보좌진이 국회 스텝이 네. 물론 이제 외부에 오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내부에 있는 분을 하기도 하지만 네. 국회의 의원의 보좌관이 쫙 하면 국회의원은 바라봅니다. 네. 딱 대화하는 거 보고 자기가 또 궁금한 거 껴들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그런 전문성을 활용하거든요. 네. 야, 임 소장님 딱 쓰면 좋겠네. 그러게 시민사회가 일자리 함께 창출해도. 시민사회가 이런데 함께하는 일자리 시간이- 창출. 그러려면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지금의 2배는 늘려야죠. 아니 네. 하여튼 뭐 임시로 쓰더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면은 이분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뭐 사생활이 어떻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직무를 얼마만큼 헌법의 가치에 맞게끔 잘했는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얼마만큼 잘 대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것도 털어야 되지만 너무 초점이 개인 신상 털기라는 이미지를 청문회 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에서는 이분이 검사 재직 시절 뭐 했는지를 좀 탈탈탈 털어야 되는 네. 그래야지만 이 검사들이요 겁을 먹어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김영란법이 이제 주면 이제 칼춤 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턱 밑에 칼 들이댈 수도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나도 들이댈 거야. 서로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가서 구경합시다. 자, 24일 날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이제 예, 열리게 법사위에서 되는데요.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특별감찰관 1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뭐 거의 된 거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무사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렇게 좀 대략 네. 분위기도 아직은 이제 뭐 구체적인 뭐 그런 걸 찾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아직은 뭐 무슨 흠이 있나? 네. 뭐 문제 아직은 좀 모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장관 후보자들 새정치민주연합 다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석수 감찰관도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냐. 저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소속 의원이지만 네. 이번에 그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위장 전입 이거는 뭐 이 정부 이명박 정부 이 박근혜 정부의 필수 갖춰야 될 위장 전입 뭐 탈세 뭐 등등은 뭐 기본이니까 오히려 그 안 갖춘 게 문제죠. 갖췄으니까 뭐 좋습니다. 그 갖춘 분만 찾은 분들이니까. 그러나 10개월짜리 장관 이 부분은 이거는 진짜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했어요. 끝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장관직을 사양한다든지 결정해야지. 10개월짜리 이미 예정해 놓고 청문회를 그냥 통과시켰다. 이거는 제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네. 그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은 이제 무난히 가는 거죠. 거기에 특별하게 뭐가 이가 달릴까요? 지금 보면 뭐 그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민변 우리 소속의 날카로운 변호사님들 뵀는데도 뭐 이렇게 그냥 별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뭐 그런 말씀의 취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살아오는데 크게 뭐 무슨 큰 사고 같은 건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 일단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독립된 지위는 부여하나 특별히 기대할 의무는 없다. 저희가 정권 잡아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거를 물론 그때 참여정부 때도 또 다수당일 때도 못했습니다만 진짜 그때는 꼭 하라고 그랬죠. 심사회가. 그걸 결국 못했어요.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야당인데 반대하대 시원하게. 그러니까 뭐가 그 사람들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물론 국회의원이라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아니 오히려 우리 여당이 막 하려고 그랬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법사위 간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상해요. 야당인데도 저기 굴리는 게 있나? 하여간 그런데 하여튼 정권을 잡든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다음에는 꼭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다 통합시켜야 돼요. 막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널려놓지 말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걸로 특별감장관 다 없애고 특별검사 이것도 없애고 뭐 이걸로 그래서 독립기구로 하나 신설을 해놓으면 그 자체로 상시적인 아주 두눈 부릅던 그런 맨파워들 정예부대들로 고위공직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적발하고 철퇴를 가하는 이게 필요하죠.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사회가. 이 후보자 3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찰관. 야당.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에 대해서 털어라. 자신 있다. 네, 자신 있다. 국정 운영의 통치에 있어서의 자기 과시를 그런 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고 나를 따라달라.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감찰받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답게 하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권력이란 걸 잡으면
누가 됐든 간에 별로 이렇게 자기 감시하는 걸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저는 감시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감시 당하고 그러면은 싶어요. 이상민 대통령하고 잠깐만 이거 들으셨죠? 이제 대통령 하면 제가 감찰관 하는 거네. 아니, 나 감시 좀 당하고 싶어. 아니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감시 좀 당하고. 저는 일정 모두 따라다닐 거예요. 거의 옛날에 왜 왕 있잖아. 이 왕이 어디 다니면은 사초를 쓰는 사관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왕이 사관들 피해서 도망도 다녔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새끼 좀 저거 좀 내보내라고 그것도 써요. 저 새끼 내보내라고 했음. 네. 이렇게 쓰거든요. 대통령 아니 왕이 저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아니, 새끼라는 그러니까 말은 안 예를 들면 했는데 뭐 아니, 얘를 대통령이 쟤좀 내보내라. 또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 아니 실제 옛날 조선 시대 때 왕들은 임금들은 말에 그 제가 어느 시대인지 잠깐 까먹었는데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왕이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관한테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기록에서 삭제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까지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진짜 고새끼 진짜 얄밉네.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거라니까 술을 3잔 마셨음 이러면서는 네. 트름을 했음 이러면서 막 적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쓴 기자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제 언동에 조심해야 하죠. 내가 책 안 잡혔는데 없는데도 저렇게 트집 잡는데 네. 좀이라도 뭐 잘못하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나는 그래서 언론에 믿고 비리 언론이 있고 성향이 안 맞고 조중동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기자들이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은 권력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 권력자들의 건강도를 높이는데 필수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을 했네요 또. 누구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네. 명이 추천된 예, 특별감찰관. 그렇죠. 뭐 이분은 후보. PD 수첩 무죄 결정도 뭐 이렇게 내서 양심 검사라고 추앙받던 뭐 특수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 뭐 당시에는 뭐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대요. 차기 검찰총장감이다. 그만큼의 조직 내에서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로부터 총망받는 인사였거든요. 사실 이런 인사가 그런데 가야지만이 정치도 발전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게 너무 정치에 신물나게 만드는 구조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어서 투표율도 낮추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정치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야당이 이 연결고리를 팍 들어가서 깨줘야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죠. 네. 제가 당대표가 되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하면 네. 쉽게 풀릴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당대표 네. 또는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금방 해결돼요. 지금 드디어 그럼 대선 이상민의 출마- 야심, 네. 이상민의 야심이 막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임수빈 변호사 예. 제가 좀 눈여겨볼게요. 네. 자, 다시 또 뱀머리를 돌려서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일부 기대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 팟짱에서 공개한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좀 또다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금 사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달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사드 공론화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자중질환이에요. 새누리당 안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경고음을 날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 리퍼트 대사 문제로 촉발된 이 사드 문제가 결국엔 이렇게 막 그 외교적인 문제까지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사드 배치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언론에 보면 뭐 국방에 있으면서 본인 소신으로 신념으로 이게 확고히 굳어졌다는데 본인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여당의 집권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 당내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조율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된 입장을 자꾸 이렇게 해서 너무나 혼선빚어서 지금 중국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하고도 괜히 잘못하면 그냥 엎죽거려서 아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우리 정부는 줏대 없는 말하자면 이눈치 저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인 정부로 전락해 있는 이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뭐하러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왜 그런다고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전 거기까지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자기 소신이라고 한다는데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왜 뭘 얻고자 그렇게 했는지 지금 사드도 지난번에 우리 임수당께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검증도 안 된 거고 제대로 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로키드 마틴사. 마틴사요? 네. 난 로키드 마틴이라는 가수를 알았는데 하여간 리키 마틴이고요. 왜 그러세요? 리키 마틴. 리키 마틴이에요? 내가 못 살아 정말. 어쩜 좀 좋아. 틀릴 수도 있지. 그거 저기로 하세요. 저기 좀 틀릴 수도 있지. 네,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알고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네, 괜찮습니다. 예.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거의 이제 노래 부를 판인데. 노래방인데 이거. 하여간 그런데 그렇고 돈도 청력적 비용이라며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마찰이 얘기되는데 정부가 미국도 물밑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요청받은 적도 따라서 협의한 적도 결정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요. 지금 그냥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자신 없으니까 자꾸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말하자면 얼어붙게 해서 야 안보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함부로 야당한테 의석조선 안 된다. 이렇게 장난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까지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국방부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드 배치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못할까 싶어요. 국방부가 사드와 유사한 무기를 이미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감감무소식이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방산 비리가 굉장히 많고 지금 국방부나 방위산업청이나 이런 데가 국민들로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윤일병 사건 때문에 인권의 축도 무너졌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기라도 제대로 하건 뭐 잘 갖춰 있거나 개발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감감무소식으로 싹 닦아 먹고는 중국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뭐 두보의 시를 막 읊어 대변인이 김민석이 그러면서는 막 찬송가를 불러요. 사드 배치 안 할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외교부는 또 이상한 발언을 해.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애초부터 밝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드와 유사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향후에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 발음도 어려워. 일단 넘어오기 전에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 정책을 전략을 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체벌 전략도 펼쳐야 되거든요. 억지 전략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억지 정책에만 매달려요. 근데 노동인 미사일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0대가 넘어요. 이동하는 게. 그게 이동해가지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발을 그냥 동시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드 1000개 갖다 놔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명중률 100%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명중률도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는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사드가 있으면은 노동 미사일 200개가 날아오는 걸 다 방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마법 전략을 펴면 안 돼요. 여기 무슨 해리포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술 부려가지고는 이런 무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세요. 홍상어, 청상어 명중률 제로야. 안 맞아. 왜냐하면 물에서 어뢰를 쏘는 거는요. 이게 해류의 이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나가다가 서지. 거기서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아, 그럼 큰일 나지. 그건 아군이 위에 있는데 벙 터지면 아니, 배가 그래서 침몰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벌 정책도 펴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어정쩡해. 우리나라 국방부는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아니, 모르겠어. 저는요. 우리나라에 종북주의자들이 문제잖아요.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 종미주의자도 문제예요. 종미주의자. 예? 무조건 미국이면 그냥 다 오른 거야. 아, 종박도 문제예요. 종박도. 내가 봤을 때 종박이 더 심각해요 지금. 종박이 누구예요? 그거 구판에서 춤추는 목사들 종박이잖아. 종미도 아니야. 걔는 종박이야. 어떻게 종박이에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는 친박근혜인 거죠. 친이대. 예. 아이 설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따르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안 튄 것 같아요. 종미 얘기하시죠. 예, 진짜 무조건 미국 가면 옛날에 미국 제품, 미국 물건이면 다 그냥 오케이 하던 그런 때 여전히 그런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주체의식 갖고 이번에 뭐 국방부 뭐 중국이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대요? 왜 우리 뭐 국방 정책에 대해서 안보 체계에 대해서 뭐 군사 체계에 대해서 뭐 시비 거냐? 네.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그 목소리는 미국한테도 해야 될 일이지. 중국한테도 하고요. 중국한테도 근데 미국은 다 해야지. 중국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이 자식들 지들이 전쟁 수행할 작전권도 없으면서는 뭐 따대고는 무슨 뭐 이런 이미 회담할 때요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국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위대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그리고 웃기겠어요. 하나 궁금한 게요. 묻고 싶은 게 사드 문제가 네. 주한미군이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가 배치하는 걸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걸 매입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혼재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국방부 대변인 얘기는 이거예요.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무기 도입이 아니다. 그냥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또 도입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뭐 속보이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모든 안보 문제를 잠식하면서 민감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다 덮으려고 하는 내가 볼 거예요. 때는 그 무기 거래상 브로커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것도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으네. 네. 예? 사드 이 도입에 무슨 이권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냄새가 나. 미국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로키드 마틴사가 이 사드라는 이제 그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 이게 이제 본토에는 2개밖에 없고 괌에 하나 있고 3개가 있는 거죠. 알래스카 3개가. 어디 텍사스에 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활성화됐다면 이게 김종대 군사평론가의 이제 그 분석인데요. 이게 잘 됐으면 미 본토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배치해야 된다면 일본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것이 주한미군의 요구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한다면 미군은 돈을 안 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북한 핵 때문인데 북한 핵 때문이면 그 비용은 당연히 한국 너희가 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는 거죠. 북한 핵이 만약에 발사됐을 때 사드 쏘면 한반도에 방사능이 엄청나게 노출되기 폭포수처럼.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중국 겨냥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전략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국방 스탠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은 모두 오로지 네. 적이 북한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자위대가 쳐들어오거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쳐들어오면요.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 체계를 다변화시킬 만한 전략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네. 사드에 대해서 지금 사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국방 정책은 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민 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이렇게 사드 공론화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제 4월 의총에서도 이것을 공론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 4.29 재보선용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 하면서 특히 이제 원유철 위원장도
그 과거에 국방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분 모두 국방위에 있기 때문에 사드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계속 꺼내는 것은 보수층의 표를 결집을 통해서 북한의 사이구 위협, 재보선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강조하고 네. 뭐 등등하면서 높은 거 아닌가 마치 싶네요. 굉장히 서늘한 네. 상황으로 만들면서 싸늘하게. 네. 그러면 이거 안보 때문에 이거 네. 야당한테 안보 위협은 늘 네. 선거에서 먹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위원장의 분석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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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